예, 원재입니다. 오늘은 장자의 호전몽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자 유명한 이야기죠. 나비 꿈을 꿨는데 나비가 내 꿈을 꾸는 건지 내가 나비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은 뭐 현실이 꿈인지 꿈이 현실인지 이런 게 잘 구분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무척이나 유명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생각해 볼 게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의 호전몽. 어느 날 장자는 제자를 불러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내가 지난밤에 꿈에 나비가 되었다. 날개를 펄럭이며 꽃 사이를 즐겁게 날아다녔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나인지도 몰랐다. 그러다 꿈에서 깨어버렸더니 나는 나비가 아니고 내가 아니던가.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까 꿈에서 나비가 되었을 때는 내가 나인지도 몰랐는데 꿈에서 깨어보니 분명 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진정한 나인가 아니면 나비가 꿈에서 내가 된 것인가?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내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죠. 보통은 여기까지만 언급이 돼요. 장자의 호전몽 할 적에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사실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음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가 말했다. 스승님의 이야기는 실로 그럴듯하지만 너무나 크고 황당하여 현실 세계에서 쓸모가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쓸모가 없다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장자의 어떤 이미지에서 여기서 발끈하신 거죠. 그러자 장자가 말하기를 너는 쓸모 있음과 없음을 구분하는구나. 쓸모 있음과 없음을 구분한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그러면 내가 서 있는 땅을 한번 내려다보거라. 너에게 쓸모 있는 땅은 지금 내 발이 딛고 서 있는 발바닥 크기만큼의 땅이다. 땅은 크죠. 근데 너에게 쓸모 있는 땅은 요 발바닥 면적의 그 땅뿐이란 거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너에게 쓸모가 없다. 그러나 만약 내가 딛고 선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땅을 없애버린다면 과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작은 땅 위에 서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은 거죠. 제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자 장자는 힘주어 말했다. 너에게 정말 필요한 땅은 내가 디디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너를 떠받쳐 주고 있는 바로 내가 쓸모없다고 여기는 나머지 부분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이 장자의 재물편에 소개되고 있는 호전몽에 관한 일화예요. 일화인데 참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아요. 우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장자께서는 이제 제자가 약간 말실수를 한 거죠. 말실수를 했는데 근데 이 말실수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재물편의 이야기로 소개되었다는 점에서 말실수가 어느 정도 좀 이런 형식으로 좀 가다듬어졌을 수도 있어요. 장자의 어떤 이제 뜻, 깨달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 이런 편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약간은 교정되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전몽에 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그 근원의 실체로서 내가 나비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 이제 나비가 장자가 된 꿈을 꾼 것인지 이게 잘 분간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꿈이 현실인지 현실이 꿈인지 이것이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요거는 되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 현실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믿음, 이 현실이 존재한다는 맹목적인 믿음, 자기 존재에 대한 또 실체화에서 이제 멀어졌을 적에 이런 이제 약간 이런 혼란들이 약간 불분명함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장자가 이것을 몰라서 이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혼돈과 혼란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재물편에 들어온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게 깨달음으로써 나중에 정리된 부분이에요. 정리된 게 딱 어떤 누군가에게 이제 자극 혹은 이제 그런 사고의 전환 이런 거를 주기 위해서 이야기로 들어온 것이지, 장자가 이미 수많은 이제 제자들을 이제 두시고서 이렇게 가르침을 펴셨잖아요. 모르고서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다만 상대방한테 글을 읽는 사람한테 이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제자와의 이야기 형태로 정리되어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이것에 대한 정리가 안 되었다, 이를테면 장자도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법을 쓰는 방식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쓸모없는 생각이라고, 황당해서 현실 세계에선 쓸모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유를 하신 게 참 멋진 거예요. 넌 쓸모 있음과 없음을 구분할 줄 아는구나. 근데 거기서 이제 다시 날려버리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땅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넌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땅이 고작 네 발, 두 발 딛고 있는 그 땅인데, 사실은 그 땅이 가능한 것은 그 전체의 땅이 있기 때문인데, 네가 결국 의지하고 믿는 것은 그 발 디딘 그 땅 부분밖에 없다라는 걸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참, 옛 성현들은 비유를 참 잘 해주셨어요. 곧장 오게끔. 그러니까 비유를 잘 해주시는 분이 설명보다 곧장 탁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역량들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그 나머지 땅들이 사실은 너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제 설명을 해주기 위해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거 좀 생각해 볼 만하다고 했죠. 너는 쓸모 있음과 없음을 구분하는구나. 근데 이제 쓸모 있음과 없음을 구분하는 게 잘못된 생각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했을 적에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쓸모 있음과 없음을 구분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쓸모 있음과 없음이 그 제자, 이 말을 한 제자 입장에서는 자기 실체화가 너무 분명한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는 실제로 존재한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행위를 한과 행위하지 않음이 쓸모 있음과 없음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쓸모 있음과 없음을 구분한 것조차 잘못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이런 실체화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를 그 틀에서 깨트려 나오게 하기 위해 하는 어떤 약처방, 어떤 자극 처방,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쓸모 있음과 없음을 구분하는 게 나쁜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화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그걸 한번 깨트려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실체 없음을 알면서 쓸모 있음과 없음을 구분하면은 이거는 지혜로 들어갑니다. 지혜로 들어간 것이지, 결코 그것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 약간 자극 처방으로 보시면 돼요. 결국 이제 장자께서는 우리가 쓸모 있다 없다라는 것을 구분하기 이전에 어떤 전체로서의 안목이 펼쳐져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체화라는 관념에서도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면 내가 나비 꿈을 꾼 것이지 내가 나비일 수는 없잖아 라고 바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실체화의 관념에서 엷어지시고 그것을 이제 사실은 구분하실 줄 아는 분이셨는데 그런 어떤 중간의 어떤 단계, 자기 실체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자극 요소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철 스님께서는 이제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 우리가 밤에 잘 때 꾸는 꿈은 작은 꿈이라고, 이 현실은 큰 꿈이라고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큰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결국에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조계사에서 청년의 법회를 하고 조계사 큰 법당에서 법문할 적에 제가 얼마 전인가 이게 좀 제 영상을 한번 딱 봤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보지는 않고 중간에 툭툭 스킵하면서 한번 본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그 말이 저도 이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크게 들리는데 죽으려면 크게 죽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작게 죽지 마시고 크게 죽으세요.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현실이 어떤 경계를 치려고 하다 보면은 도무지 내가 진짜 같지 않고 가짜 같고 어떤 현실이 꿈 같고 막 그런 거를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느껴오다가 이제 그런 살짝 오다가 나중에 별 영향력이 없이 쓱 다시 이제 자기 몸으로 자기 생각, 의식으로 쓱 들어가요. 그러면서 자기로 또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수행을 하면은 이 현실에 대한 견고한 믿음, 나에 대한 어떤 강력한 중심성, 그리고 나의 실체화로서의 어떤 세상을 대하는 방식,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방식, 이것이 크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전체로 뻗어나게 나가게 되는 이제 상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선정과 수행, 의심, 어떤 알아차림 그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것이 좀 크게 오는 경우도 있고 좀 작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작게 오면은 사실은 그게 좀 약한 면도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제가 죽으려거든 크게 죽어야 한다는 게 몸이 죽어야 된다 아니라 생각에 대한 믿음, 나의 존재에 대한 실체화, 그거에서 한번 크게 벗어나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작게 하면 본래의 어떤 관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크게 주고 나면 그것이 또 계속해서 이어진다,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이건가 뭔가 있었는데 분명히 내가 아닌 어떤 전체의 상태로 돌아갔었는데 라는 이전에 없었던 자극과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돌이켜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수행의 어떤 수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작게 오면은 그런 동기부여가 좀 힘들 수도 있고 무언가 내가 가야 할 방향성, 여기에 뭔가가 있다라는 확신으로 가게끔 하는 동력을 적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크게 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나 아님을 아는 게 한 번은 크게 겪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여기 뭐 우리가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리를 추구한다든지 뭐 하나님을 만나려 한다든지 아니면 자아탐구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꿈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아마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자각몽이라고. 자각몽인데 수행을 하다 보면 자각몽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수행할 적에 몇 년 차였더라. 뭐 그 전에도 있긴 했지만은 그 전에도 출가하기 전에도 있긴 했지만 출가하고서 막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은 또 이 상태가 유지된 경우가 있어요. 꿈인데 꿈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꿈인데 꿈인지를 아는 게 깊은 꿈에 들어가서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얕은 꿈 상태에 들어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꿈인데 꿈인지를 알면은 거기서부터 좀 나중에 맨 처음엔 좀 신기해요. 그렇지만 막 좀 이거 꿈이잖아 라는 자각이 들어섰기 때문에 꿈에서는 한번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라는 이제 약간의 이제 호기심 차원에서의 어떤 시도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재밌어요. 이렇게 바뀌니까. 근데 이것도 있어요. 이게 꿈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전체를 싹 다 바꿔버리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 의도, 내 생각 어떤에 맞게끔 전체 환경이 싹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 딴 데로 옮겨야지 하면은 그게 그대로 싹 다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재밌어요. 자각몽 상태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 이런 거를 제가 잠깐씩 즐겼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뭐 오랫동안은 아닌데 근데
나중에 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떤 이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서 꿈에서도 여전히 대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상이 어떤 실제하지 않고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해봤죠. 내가 바꿔야지, 벗어나야지 하면은 그때 어떤 표정들이 있거든요. 이걸 알아차렸어? 하고서 어떤 영화처럼 하고서 뻥져 있는 거야. 뻥져 있고 되게 약간 뭐랄까 맥 빠진 표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벗어날 테니까 하고서 이렇게 주변을 싹 다 바꿔버리고서 다른 상황으로 들어가고 어떤 인물들을 또 컨트롤할 수 있고 이런 종류의 재미도 있었지만은 근데 이 재미에서 빠지면 안 돼요. 재미에 빠지면 안 되고 그런 종류의 이게 실제 아니란 걸 알았지만은 여전히 어떤 종류의 욕망은 남아 있어요. 이걸 내 뜻에 맞게끔 이걸 바꿔버리겠다. 이걸 어떤 감각적 욕망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어떤 좀 더 재미난 상황에 들어가 보고 싶겠고 그런 종류의 욕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몇 번 하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포기하게 되었죠. 이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제가 자각몽을 또 계속 꾼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그런 과정을 겪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각몽을 꾼다는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과정도 있지 해가지고 티벳 어떤 수행 불교의 어떤 과정인데 거기서는 이제 꿈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다루느냐, 꿈이란 내용물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다루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은데 선 전통에서는 그렇게 뭐 이거를 구체적인 수행의 어떤 과정으로 삼지는 않았어요. 금강경에서도 일체유의법이란 게 여몽환포형, 꿈이나 이제 환영처럼 물거품처럼 그림자 같다는 것을 좀 알아라, 그렇게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현실이 꿈이다 라고 규정한 게 아니라 그와 같다, 그와 비슷하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 것이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규정이 아니라 비유를 한 거예요. 비유를 한 건 이유가 있어요. 규정에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되는데 결국 이제 제가 한 번 죽을 때 이제 좀 크게 죽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또 누가 하신 적이 있냐면은 다시 한번 결국 제가 죽으려거든 한번 크게는 죽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법문을 보다가 대행스님의 법문이 유난히 기억이 났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스님께서 통을 굴리려거든 통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게 비유가 되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통을 굴리려거든 이제 통에서 빠져나와야지만 통을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비유가 좋아요. 이렇게 참 공부가 수승하신 분들께서 이런 비유를 참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통을 굴러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유의법의 세계, 업력의 세계에 계속 이제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그것에서 한 번은 크게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 유의법이든 업력이든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굴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빠져나온다는 것이 제가 이제 하는 말과 연결 짓자면 크게 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실체와 이 업력의 흐름에서 한 번은 크게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적에 이제 전체로서 확장되고 그런 안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어찌 말하자면은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무의법의 어떤 본질, 본연의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의법을 알았다는 게 그런 어떤 존재의 어떤 속성이 그런 큰 것으로 확장되었다는 게 사실 이 공부의 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깊은 선정에 들어서 어떤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감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고의 어떤 선정 상태, 연락 상태에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어떤
인연에 따른 어떤 집중, 뭐 어떤 단계, 그런 것들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현실에서의 어떤 인연법은 여전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가 잘 있게 된다면은 이게 정말 안착이 되고 그것이 잘 익어갈 수 있다면은 이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서 벌어지는 하나하나의 경계들, 낱낱의 일들이 좀 신기해지는 것으로 나중에 돌아오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또 신기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나중에는 인연에 따른 온전하고 진실한 일로서 벌어진다라는 데까지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가 어떻게 보면은 한 경계, 한 순간, 한 존재라는 것이 유의법도 아니고 무의법도 아니고 하는 것들이 유의법과 무의법들이 어떤 본질과 현상이란 것이 하나로 꼭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꼭 만나는 순간이 있고 거기가 정말 제대로 만난다면 그 경계 하나가 더 이상 이제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로서 유의법으로서 벌어지고 있지만은 그 본원으로서 무의법을 이 전체를 떠나지 않았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매 순간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익어가면 그것들이 잘 안정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은 더 이상 벗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떠날 수도 없는 일이고 또한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의 삶으로 알게 돼요. 그럴 적에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실체 없이 흐른다. 인연의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실체 없어요. 그러나 인연에 따라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할 적에 어떻게 보면 유의법을 대하는 방식도 집착 없이 굴린다라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연의 실체 없음을 아니까 유의법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명료하게 보는 것이고 또한 이제 유의법들의 일들을 능수능란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전체로서의 흐름인 거예요. 흐름인 것인데 이것을 잘 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진공묘유라든지 응무수주 이생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공정영지 뭐 오직 모를 뿐 숭산스님이 말씀하신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같은 경우도 무의법의 어떤 근원 바탕으로서의 어떤 본질 실체 없음과 그러면서도 인연에 따라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의법과 무의법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찾을 수 없음과 작용하고 있음 그 근원을 찾을 수 없음과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전체적으로 한 통의 일이지만은 그러면서도 인연의 일들은 끊임없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 그 흐름에 나란 존재를 나란 인연법 나도 인연법이요 인연법을 내바뀌는 거예요. 내바뀌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우주의 원리라고 해야 될까 또 인과의 작용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것을 무슨 섭리며 지혜며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에 맞게끔 어떤 조정 과정을 잘 맞춰가면서 잘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업력이라고 부르는 요소들은 사실은 그 실체화에 기반해 있을 적에 그 욕망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업력이 되는 것이지만은 사실 실체화 기반을 두지 않고서 그런 뜻을 낸다면은 맑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원력이라고 이제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수행이란 게 굉장히 묘미가 있어요. 맨 처음에 이 뭔가 진리를 아는 것 같고 한번 만난 것 같고 했어도 이게 바로 안착이 안 돼요. 이게 안심이라고 하기도 한데 안심되는 과정이 처음에 한 경기가 툭 크게 벌어졌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차츰차츰 익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나의 의도적인 노력과 추구가 진정으로 멈출 적에 어떤 흐름으로서
싹 펼쳐지는 게 있어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결국에는 몸에 대한 실체화에서도 멀어질 적에 더 이상 이제 그때는 이제 죽음도 두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죽음도 인연 따라 펼쳐지는 진실한 일들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어떤 의도적인 노력과 추구가 멈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깨달음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그것이 멈춘 것뿐만이 아니라 멈췄다 하더라도 개인 욕망과 어떤 업력이 멈췄다는 것이지 이 흐름이 멈췄다는 것을 뜻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란 존재가 그런 실체성을 상실한 만큼 어떤 흐름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준비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서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체 없이 흐른다. 집착 없이 굴린다. 어떻게 보면 수행의 차원에서 실체 없이 흐른다는 게 우리 존재가 이렇게 가는 거지만 원력의 차원에서는 또한 집착 없이 굴린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원력을 잘 잡는 게 맑게 잡는 게 참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오늘은 이제 장자의 호전몽에서 좀 생각해 봐야 할 요소들을 한번 좀 따져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얘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